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도 전에 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태어난 사람들의 국적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되는 요건은 법률로서 정한다. 여기에 기초해서 1948년 12월 20일에 국적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적법도 그렇고 제일 최초의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인가를 정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인도 헌법 제5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헌법이 발효할 때 인도의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도의 국민이다. 그래서 인도에서 출생한 사람, 또 부모 중 한 사람이 인도에서 출생한 사람, 또 이 헌법이 발효하기 직전까지 5년 이상 인도의 영토에서 상주한 사람, 인도가 어디까지를 포함하느냐라는 그 지리적인 그 기준은 또 다른 데서 마련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언제 지금 인도의 국민은, 최초의 인도의 국민이 누구인가를 명시적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조항이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헌법에도 또 국적법에도 최초의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인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법에서도 최초 국민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인가?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신생국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았던 국가였다가 그때 처음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한 번도 존재가 없어져 본 적이 없는 그러한 국가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의도적으로 최초 국민 조항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적법이 제정될 때 이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가서 설명한 것을 보면은 그 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문장이 긴데 여기에서 그 밑줄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8월 15일 이전에 국가가 없었느냐 하면 국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 법률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여전히 이전부터 시작해서, 오래전부터는 여기에 확실히 말 안 합니다만은 오래전부터 정신적으로 법률적으로 국적을 가졌다, 이렇게 보아서 이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므로 8월 15일 이전에도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전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되었고, 또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문법이 좀 맞지 않는 그러한 문장입니다만은 이인 법무부 장관이 이 말씀으로서 구어로 말씀을 한 것을 이렇게 풀어서 썼기 때문에 조금 어색합니다만은 무슨 뜻인지는 분명하죠.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이 8월 15일 이전에도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되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상하이에서 1919년에 수립된 임시정부를 말씀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1919년에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그 전에는 그럼 그 국가는 무엇이었느냐? 그 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국적은 무엇이었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전에 살고 있었던 우리 여기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었던 국가는 무엇이냐? 바로 대한제국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대한제국 사이에는 어떤 단절이 없다는 것이 이인 법무부 장관이 설명하는데 나와 있는 그 전제가 되겠습니다. 이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죠. 여기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이 체결이 됐는데, 그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이 표현을 두고 일본의 입장하고 대한민국의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소급해서 그 조약이 체결된 즉 을사조약 1905년의 을사조약 그리고 대한민국의 외교권이 박탈된 을사조약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을 일본의 영토로 포함시키게 되는 편입시키게 되는 그 병합조약 1910년에 체결이 되었죠. 이것이 모두 이미 그때부터 무효였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입장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1945년에 그 종전과 더불어서 무효가 되었다라는 것이 일본의 입장입니다. 을사조약과 병합조약이 무효인 이유는 뭐 자세히 말씀드리려면은 굉장히 또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을사조약 체결 당시에 그 조약 체결에 나온 대한제국의 국가대표에 대해서 강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폭력적인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약은 유효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두 조약 모두 대한제국의 황제에 비준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또 병합조약의 경우에는 조선 통감으로 와 있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을 대표해서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조선 통감에게 일본을 대표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절차적으로 큰 하자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약은 처음부터 불법인 조약이다. 그래서 무효다. 이런 입장이 대한민국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보시려면은 이런 몇 가지 참고 문헌이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참고 문헌에 그 대한제국과 그 일본 사이에서 체결된 1905년과 1910년의 조약의 불법성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효라는 그 주장의 근거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이 대한제국이 당시에 근대 국제법 체제의 일원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대 국제 질서, 즉 주권 국가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그 근대 국제 시스템에 대한제국이 하나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자조약, 그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그 조약을 체결해서 어떤 국제적 시스템을 만들어 갈 때 거기에 대한제국이 참여를 했는데 그 대표적인 다자조약들을 열거해 보면은 1899년에 만국 우편연합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1903년에 국제인도법이라고 불려지는 그 전쟁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전쟁의 규칙에 관련한 그러한 그 조약들이 1800년대 중반부터 체결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제네바 협약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또 적십자 협약이라고도 부르는데 육전 부상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협약입니다. 여기에 1903년 가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03년에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이게 헤이그 제2협약이라고 불려지는데 이 협약에 또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03년에 같은 해에 제네바 협약을 해전에 적용하는 그러한 협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이걸 헤이그 제3협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협약에도 1903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4년에는 전시병원선 협약이라는 이름의 협약에 또 가입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대한제국이 당당하게 국제 질서에 주권 국가로서 인정을 받고 참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만국 우편 협약하고 적십자 협약은 별다른 조치 없이 국제사회가 대한제국의 그 체결한 그 조약의 효력을 계속해서 인정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1986년에 유럽의 국가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헤이그 제2협약과 제3협약 그리고 전시병원선 협약이
계속해서 효력을 갖는 것인가 하고 물어왔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이 체결한 그 조약들이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효력을 지속한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통보를 했고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대한제국이 가입한 다자 조약들의 효력이 대한민국 시대에 이르러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효력을 가져왔다는 점, 이 점에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사이에 그 계속성이 있다,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이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제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그러면은 일본 통치하에 있었던 조선 또 대한제국을 백성들을 어떻게 취급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을 병합한 후에 일본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일본의 대일본 제국의 신민이 되었다, 대일본 제국의 국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국적법을 적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 국적법을 적용하지 않고 병합의 효력에 의해서 당연히 일본 국적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점에서 이제 타이완 사람들에 대한 취급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일본이 타이완을 식민지로 삼았을 때 타이완 사람들에게는 국적과 그리고 거기 타이완에 계속 살 것인지 일본 국적을 받아들이고 타이완에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이 싫으면은 타이완을 떠나라 하는 그러한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떠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선택권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선택이 아니라 타이완을 복속시켜서 일본 국적자로 다 만든 것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이지만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그러한 선택권을 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그 한국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선택권을 주지 않았고 또 일본 국적법을 적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본 국적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일본 국적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일본 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은 일본 국적을 상실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즉 국적을 이탈하게 되었는데 한국인이 만약에 중국 국적을 취득한다든가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일본 국적을 이탈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적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병합의 효력에 의해서 일본 국적을 가지게 되었고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일본 국적으로부터 이탈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 한국인과 일본 국적법에 적용을 받는 그 일본인 사이에는 어떤 구별이 있었느냐, 어떻게 구별했느냐? 그 일본 본토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내지인이라고 불렀고 그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을 외지인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을 호적에 따라서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지인에게 적용되는 내지 호적하고 한반도에 살아가는 한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조선인에게 적용이 되는 그러한 조선 호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호적에 따라서 내지인과 조선인을 구별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럼 호적이 어떻게 되었느냐? 조선 호적이라는 것이 조선의 그 왕조 하에서 전통적인 호적이 있었다가 그것이 이 갑오 경장이 일어난 후에 상당히 많은 개혁을 시도하면서 신호적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을사조약 후에 일본의 영향 하에서 민적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새로운 그 호적부가 마련이 됐습니다. 1909년에요. 그 민적부를 사용하다가 1923년에 그것을 조선 호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 호적에 기재된 그 인구는 어떻게 되었느냐? 사실 그 인구 조사가 조선 시대에는 대단히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1906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1906년에 그 호적에 기재된 인구를 보면은 580만 명이 안 됐습니다.
그게 이제 1906년에서 1907년 사이에 호구 조사를 다시 하니까 990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909년 그 민적법을 시행하면서 다시 조사를 하니까 1310만 명까지 또 늘어났습니다. 1923년 조선 호적이 도입될 때는 1750만 명, 그리고 1935년이 되니까 2130만 명, 그리고 해방이 될 즈음에 1944년이 되니까 2512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조선인은 일본인의 가족이 되지 않으면 조선 호적에 등재되었기 때문에 조선 호적에 등재된 사람이 바로 코리안이다, 한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어폐가 없을 정도로 조선 호적은 비록 일본 지배가 불법 무효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래서 그 일본 지배하에서 만든 조선 호적이 법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문제 삼을 수 있을지라도 거기에 기재된 그 사실로부터 대한제국의 그 신민이라는 그 지위를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 증거 자료로서 조선 호적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채, 그러면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채 해외로 이주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경우에도 이제 호적에는 등재되지 않았지만 호적은 하나의 증거 자료이니까 여전히 그 사람들은 조선인으로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고, 또 일본 통치자들이 그들을 여전히 조선인으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일본 국적자로 인정을 해서 영사재판권도 행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통제를 했습니다. 자, 이렇듯이 일본의 입장에서는 을사조약과 병합조약이 다 유효한 조약이고 그것에 따라서 대한제국이라는 국가는 소멸이 되었고 대한제국의 백성들은 모두 일본 국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당시에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나 그리고 그 후에 대한민국의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제국은 소멸하지 않았다. 이미 을사조약과 이 병합조약이 무효인 조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한제국은 소멸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이라는 사이에는 동일성과 계속성이 있다. 즉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은 동일한 국가이며 대한제국은 대한민국에 의해서 계속되었다.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1948년 헌법을 보면은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이 1919년 3.1운동에 바탕을 두고 건립됐다라고는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새로 만들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국호가 바뀌었다는 것을 뜻하고 정치 체제가 바뀌었다는 것을 뜻할 뿐이지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이 동일한 국가라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조선인, 조선 왕조 밑에서 살아갔던 백성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1897년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대한제국의 사람이 되었다가 1919년 대한민국으로 나라 이름이 변경되고 공화국이 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사이에는 연속성, 계속성이 있는 것이고 결국 같은 국가의 국적을 갖는 사람들이다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한인은, 그 코리안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